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쓰레기 더미에서 600조 금싸라기 나와. 2. 3. 한국 결국 승리.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 3. 1400mm 장갑을 뚫다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600조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군사적으로 한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폴란드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는 미국의 완성자 업체이자 전통적으로 강력한 역량을 갖고 있는 포드가 최근 주요 리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은 리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협력과 계약은 대한민국이 중요한 자원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체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에 따르면 포드는 세계 대표 리튬 화사인 엘버말과 10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칠레 SQM과도 배터리 등급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을 핵심으로 한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생회사인 미국 에너지소스 미네랄스와 컴퍼스 마네랄스, 캐나다 네마스카 리튬햇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네마스카 리튬은 11년가량 최대 1만 3천 톤을 포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신규 업체와 계약을 계리고 큰 업체와 계약을 맺는 포드의 이전 행보와는 다른 모습에 관계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만큼 리튬을 비롯한 히토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 광물 기업 LKAB는 스웨덴 최북단 키루나에서 화토류 광맥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광맥 확보에 대대적인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회토류를 의존하던 스웨덴은 심지어 이번 발표를 통해 히토류 독립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대체 왜 서방 국가에서 화토류 확보에 열을 내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히토류가 전기차 생산의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운반수단으로 전기차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양이 생산 및 소비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에 사용될 히토류, 특히 라튬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소비량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나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되는 대로 리튬을 포함한 히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아예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 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암이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화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싸기 때문에 성립한 사업이죠.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이 되는 시장으로 재활용만 잘하면 광산 개발에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순도 높은 자연을 싸게 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어사업에 눈독 들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도 폐배터리 사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죠. 현재 회토류는 중국이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국 IAEA 분석을 민용하면 중국이 전세계 히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상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자 개발 및 기술 투자에 나섰지만 시관이라는 변수가 존재했죠. 중국만큼 히토류 생산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히토류 개발에 따라오는 환경 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를 협박,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중국 입장에서 눈엣 가시라 할 수 있죠.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하다면 중국 화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뻔한 상황에 중국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어 점유율 확보에 나섰습니다.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 다른 국가들은 꼼짝없이 중국에 복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인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광둥성 포산에 최대 238억 위안, 하나로 4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죠. 글로벌 10위에 드는 구오센, 구악수안, 역시연 용량을 치료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금액 기준 11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폐배터리 재활용이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구를 동원해 많은 수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가공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분명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강경한 입장인 미국과 달리 중국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를 상대로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였죠.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국가 핵심 사업이 전기차 배터라 사업입니다. 유럽의 상당수 전기차 제조사들은 폴란드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폴란드는 유럽 주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폐전기차 배터리를 대규모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설비로는 소규모의 배터리 폐기물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향후 폴란드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차 폐배터리가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하며 폐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 기술력이 부족한데요. 이 점을 중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폐배터리 처리에 있어 노하우를 가진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폐배터리 산업에 있어 폴란드는 중국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래티직 메탈, ESM, 과 레어메탈, 레어메탈스인데요. ESM의 경우 유럽 공동중요 프로젝트, IPCEI에 참여해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200만 주어티를 지원받았고, 레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브지의 경제특구의 지원을 받아 라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물건에 사용될 만한 배터리 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지금보다 먼 시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을 추출해도 앞서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를 활용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양산 작업에 진행 중이라고 하죠. 2차전지 양극화물질 L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북미 JV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를 준공했습니다.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아사를 설립한 것이죠. 폴란드를 중심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준공식에는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 팀장, 이문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아르스키 군수, 파베우 피렉 시장과 LG 에너지 솔루션, GS 에너지, 성일 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죠.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 팀장은 라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축이자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2차 전자소재 사업의 핵심어라며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 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에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관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국은 바르샤바에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는 폴란드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협력 국가를 찾던 중 한국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 것입니다. 미래 사업에서 주도권을 찾기 위한 전쟁. 이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와 손을 잡고 주도권을 확실하 쟁취하길 바라며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히토류 독립을 대한민국가 이루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일본은 지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윤오가미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윤오가미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급입니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접과 를가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급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첩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급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히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급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 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을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국 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입단협에서 현재 시간당 $10, 약 12,680원 종반에서 $20, 약 25,360원 종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 약 4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 엔슬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입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삽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6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 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끝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430억 유로, 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 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에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접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 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에도 K방산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이 얼마 전 해외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기 시연 행사를 가졌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연에서는 국산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궤 신형 천무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폴란드 고위 국방부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이렇게 뛰어난 신무기가 곧 폴란드에 도착할 거란 사실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전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K-미사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천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천무 2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진행되었던 이번 시험에서는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에서 발사하는 천검 공대지 미사일을 지상 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개량한 천검 지대지 미사일을 K-21 보병 전투차를 차대로 사용하여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천검은 최대 8km 떨어진 전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전차 킬러인데요. 말 그대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의 천검, 은 국방과학연구소, ED의 주관하에 한화와 LIG 넥스원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총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7년 만에 개발한 성공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약 3,400억 원 규모의 천검 미사일이 생산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천검에는 가시광선과 중적외선 영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되어 전천후 공격이 가능하며 발사 후 만각 방식과 발사 후 재지정 방식 두 가지 기술 모두 탑재되어 상황에 맞는 타격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발사 후 만각, 프라이 앰퍼샌드 포겟은 표적을 지정한 후 쏘고 나면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도록 목표까지 자동으로 날아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블린으로 대표되는 4세대 대전차 유도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간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앰퍼샌드 업데이트은 일단 발사하고 나서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고 목표물을 지정 추적하는 게 가능해 공격자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적도 타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4세대를 넘은 5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 천검에는 8km에 달하는 광섬유가 이어져 있는데요. 광섬유 통신을 통해 유선 범위 내에서는 연막이나 안티레이저, EMP, 방해전파 등과 같은 미사일 유도 방해를 전부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영상통신이 가능하면서 전파방해로부터 자유로워 산악지형과 북한의 전파방해를 뚫어야 하는 한국군의 요건에 매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검에는 경쟁 미사일 제품과 차별화되는 AI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검의 AI는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을 스스로 분석한 이후 표적을 스스로 인지해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 중 가장 높은 명중률과 유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서 천검은 두께가 1.4m가 넘는 장갑을 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대전차 미사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헬파이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의 관동력으로 전차뿐만 아니라 트랩, 벙커,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대지 미사일을 굳이 지대지로까지 개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대지로 개량한 천검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들이 러시아 전차에 맞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길어야 4km에 달하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대전차 보병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T-90M과 BMPT 터미네이터로 구성된 러시아의 최신의 기갑부대가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전차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양측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공격 헬기가 쉽사리 비행하지 못하는 전장의 상황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긴 사정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급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서 발사도 가능한 천검 미사일은 변화한 현대 전장의 요구에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천검 구매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여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무기를 사랑에 맞지 않는 폴란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서 K2, K9, FA50, 천무 다음으로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드백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레드백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에서 레드백의 현장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레드백을 운전하여 고속기동, 하천 도섭 등 실전과 동일한 시험주행을 거쳤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폴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BWP-1보다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는 장갑차 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대전차 무장으로 이미 K21에 장착되어 호환성 테스트를 마친 천검까지 도입해 한국 무장으로 완벽하게 깔맞춤하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천검뿐만 아니라 현궁 개량형, 천무2 지대지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들 역시 줄줄이 K방산 수출 선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지대지 천검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스웨덴,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UAE,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관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천검뿐만 아니라 천무2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한국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했었다고 합니다. 참여했던 군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에 호평하며 여러 나라와 수출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천무2 시험 발사를 본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매우 만족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천무2 미사일은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 갱도진지 파괴용 벙커버스터인 KTSSM의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늘린 미사일입니다. 천무 역시 폴란드와 288대 수출 계약을 맺어 올해 안으로 1차 물량이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인데요. 천무2 미사일 역시 함께 수출되며 천무 발사 차량에 2발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을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당시 천무2 미사일은 홀인원에 가까울 정도로 3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호평받았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다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궁의 중동 수출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한 SNS 영상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후티 반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사우디 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가 바로 현궁이었던 것이죠. 당시 후티 반군에 맞서 대전차 미사일이 시급했던 사우디는 미국의 제블린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지만 상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국에서 눈을 돌린 사우디가 발견한 것이 한국의 현궁이었습니다. 본래 사우디가 구매하려 했던 제블린 미사일이 총 15,000발 1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우디가 공식적인 수입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현궁의 세계 최대 규모 운용국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뛰어난 실전성을 인정받은 현궁은 제블린과 동등한 성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멀리 있는 표적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에 2.5km에 불과했던 사정거리 때문에 수출에 발목이 잡히게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현궁 사거리 제한을 풀고 해외에서 원하는 4km까지 사거리를 늘려 다시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또한 현궁의 다목적 탄두 역시 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현궁을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현궁의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궁의 사거리 연장이었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현궁의 다목적 탄두였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현궁의 시가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보병 제압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량을 늘리고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는 특수한 탄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맛을 본 사우디에서는 현궁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천궁2 요격 미사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에 한 발당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할 수 있는 천궁2 미사일은 한 발당 15억 원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100%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로의 천궁2 수출이 성사된다면 UAE에 수출됐던 물량의 2터부터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방산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전차, K전투기의 뒤를 이어 K미사일 역시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